것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할 때는 뭡니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는 인간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난 거랑 똑같아요. 그럼 고쳐야죠. 예, 시험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부터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제 12강이에요. 부동산 정책론 중에 토지 정책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정책은 한 문제 정도가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토지 정책의 근간은 역시 지역지구제죠. 그리고 기타 토지제도 중에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이 택지개발, 토지은행, 토지공개념 뭐 이런 정도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흐름 보기를 보시면은요, 74쪽에 있는 내용이죠. 일단 그 1절 지역지구제예요. 이 지역지구제는 우리나라 토지제도의 근간을 이룬다. 그리고 부동산 공법을 배우시겠지만 부동산 공법 중에 가장 중요한 법이 법이죠. 그 법이 법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줄여가지고 국토계획법이다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는 그 법의 내용이 다 지역지구제예요. 그러면 부동산 공법에서도 나오는 것을 개론해서 왜 배우는가? 우리는 제도적 측면에서만 보시면 되는 거죠. 물론 간혹 가다가 이 국토계획법의 아주 기본적인 법조문이 이따금 나옵니다. 시험에는 들어가지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내용이 들어가요. 자, 그래서 지역지구제는 제도적 측면에서의 필요성과 문제점 이런 정도의 초점을 맞추어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죠. 부동산 학개론에서는. 그러면 필요성이에요. 부동산 저기 뭡니까? 지역지구제는 왜 필요한가? 부의 외부 효과를 차단해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라는 첫 번째 측면과 그리고 토지 자원의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겠다. 이것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문제점으로서는 사전 독점의 문제, 기반 시설 부족의 문제, 집가 상승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또한 특히 토지 소유자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때 개발권 양도제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시행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자, 이런 정도의 내용을 요약해 보기로 하죠. 뭐 거의 같아요. 부의 위법과를 방지하고 지역지구제는 그래서 이걸 방지한다는 것은 효율성 및 집적 이익을 증대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이룬다라는 것이고 문제점은 같죠. 흐름 보기가 거의 다르지 않아요. 사전 독점의 문제, 기반 시설이 부족한 문제, 현실 토지 이용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없어서 택지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된다는 문제,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 간의 형평성의 문제, 지역지구를 정부가 자의적으로 지정하니까 어떤 데는 이익을 얻고 어떤 소유자는 손실을 입으니까 그것을 대체해주는 손실을 이익으로 대체해서 토지 소유자 간의 형평성을 맞춰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역지구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여기에 이거는 뭐 주택이죠. 주거 전용 지역이다. 뭐 혹은 주거 지역이다. 이렇게 지역을 두어서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주거 전용 지역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 공장이 들어올 수 없게 하는 거죠. 여기는 공업지역이다 라고 하게 되면 공업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함으로써 부의 외부 효과를 방지할 수 있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의 외부 효과. 공장이 만약에 여기가 안으로 들어온다면 여기 매연을 막 뿜어대가지고 집값 떨어지겠죠. 건강도 안 좋아지고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주거 전용 지역 하면 공장이 이제 못 들어옵니다. 이 지역에. 유해 시설들이 못 들어오겠죠. 이것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 가는 방법이죠. 그리고 공장과 주거지가 혼재해 있는 것보다 자, 집재해 있는 거, 집적해 있다, 주거지. 공장들끼리 모여 있다, 집적이죠. 이렇게 집적해 있으면 이익이 생겨요. 우리 상업입지론에서 배웠지만 이런 것 때문에 집적 이익이 증대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일단 용어 정리를 해보면 용도 지역이란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를 도모하기 위해 뭐 지정되는 지역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 지구도 있고 용도 구역도 있다. 이렇게 이제 지역, 그래서 줄여서 용도 지역 지구제 혹은 지역 지구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자, 두 번째는 토지 자원의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이루어서 세대 간 형평성을 이루겠다. 지금 여기는 개발 지역이란 말이에요. 도시 지역이겠죠. 여기는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다. 지금 개발을 못하게 해놨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보존 지역이라고 지정해 놓고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지정해 놓은 것이 바로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이루어서 이렇게 토지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 세대에서 여기까지 다 난개발을 해버린다면 이게 산인데 산을 다 잘라버리고 다 개발을 해버리면 후손들이 토지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생기겠죠. 산을 다시 복구할 수는 없잖아요. 산을 다시 이거 한번 파헤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이루어서 세대 간 형평성을 달성하자라는 겁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지속 가능 개발을 해야 된다. 일정 부분만 개발하고 나머지는 보존을 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지역지구제를 시행해야 되는 필요성이다. 이런 겁니다. 자, 문제점은 사전 독점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제 뭐 어떤 지도인데 가령 여기만 택지개발 지역으로 지정했다 가정해 보세요. 나머지는 개발할 수 없다.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 토지 소유자는 독점적 지위를 누려요. 택지개발구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독점적 지위를 얻는 겁니다. 그러나 사전 독점이라는 것은 이 택지개발 지역으로 지정 전부터 땅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독점 상태에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사전 독점의 문제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걸 좀 풀어서 해설해 보면 청문회 같은데 고위공직자들 청문회를 하다 보면 어디 임야 땅을 사놨다. 근데 미리 사놓은 땅이 택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사전 독점을 한 거죠. 정보를 미리 알고. 그래서 부가 땅값이 크게 올라서 떼돈을 벌었다.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전 독점의 문제는. 사후에 지정된 다음에 들어가서 산 사람의 문제는 되지 않겠죠. 사전에 그 정보를 미리 알고 들어간 사람들의 문제. 이것이 정부가 자의적으로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거니까 이런 문제, 이런 가운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기반시설 부족의 문제라고 했는데 기반시설이라는 게 뭐냐면 도시기반시설이라고도 하죠. 그래야 도시기능이 잘 유지됩니다. 녹지도 있어야 되고 학교도 있어야 되고 여기 기반시설들이에요. 도로, 수도, 공원,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이런 것 등이 도시기반시설, 기반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게 확보가 어렵다는 것은 지역지구를 지정해버렸어요. 여기다가 지역지구를 지정했어요. 주거지역이다. 그런데 이 좁은 지역에 우리는 또 아파트 아닙니까? 수도 없이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어요. 답답하죠. 그러면 이게 부족합니다. 너무 인구가 많아서 밀집해 있어서 학교 이런 것 등이 녹지 이런 것 등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런 거죠. 지역지구를 이렇게 지정해 버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기반시설 부족의 문제가 생기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 토지의 비신축적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내가 집을 지으면 되는데 집을 못 져요. 용도 지역 지구를 지정해야만 집을 질 수가 있어요. 자, 이 현실 토지에 과거에 이랬다는 거죠. 가령 1960년, 70년대 이촌 향도가 있었고요. 다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에 서울에 택지가 부족하죠. 그러면 택지가 부족하면 빠르게 집을 질 수 있게 신축적으로 대응해줘야 택지가 빠르게 공급될 텐데 이렇게 신축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없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지역지구 지정이라는 행정적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지역지구 지정. 이게 너무 오래 걸려서 그러면 그동안 택지 가격은 급등하게 되고 땅값은 크게 오르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땅값이 오르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령 수요 공급 이론을 들어보면 2천 양도 때문에 수요는 증가했어요. 근데 토지의 공급이 이렇게 늘어나면 땅값이 조금만 오를 텐데, 이게 완전 비탄력적인 토지 공급 곡선을 가정해 보면 지역지구 지정해서 택지 공급이 늘어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공급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땅값이 여기까지 오르죠. 그러니까 땅값이 공급이 늘어난다면 이렇게 오르고 말 텐데 공급이 고정되어 있어서 잘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극단적인 가정, 부증성을 가정해 보면 그러면 땅값이 급등합니다. 수직 상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집가구, 택지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어 왔다. 과거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의 소유자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어떤 거냐면 여기 한옥 보전 지역 이런 거 있죠. 서울만 보더라도 한옥 보전 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여기 개발 못 해요. 옆 동네는요, 고밀도 개발 가능지라서 이거 헐어버리고 빌딩을 올렸어요. 이게 정부 때문에 발생한 원인이죠. 토지 소유자 갑과 을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더라. 그러니까 이 을 입장에서는 떼돈 벌었죠. 우발 이익이 생겼어요. 본인 잘한 게 없는데 정부 때문에. 여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정부 때문에 우발 손실을 입었어요.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는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 여기 상부에 개발 못한 그 권리를 여기에 팔 수 있게 해주자.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그리고 사전에 여기 규제를 해놓고 용적률 규제를 해놓고 요걸 사면은 요만큼 더 허락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을 입장에서는 개발권을 사야 되죠. 갑에게 돈이 들어가는 거죠, 일부가. 그래서 우발 손실을 우발 이익으로 대체해 주는 거죠. 그렇다면 정부의 재정 부담이 적겠죠. 정부가 미안해, 내가 보전해 줄게, 보상금 줄게, 이게 아니라 정부의 재정 부담을 극소화시키면서 이렇게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가 개발권 양도제입니다. 근데 불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아요. 본격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개발권 양도제를 다시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면, 자, 개발 제한지, 개발 못해, 한옥이라. 그 옆 동네는 같이 이웃이었는데 이거 뭐 이렇게 높게 질 수 있어. 그런데 자, 여기서 개발 못한 거 요거를 양도하게 해주는 거예요. 개발권. 그러면 추가 개발 용량이 생기는 거죠. 고밀대 개발. 이만큼 더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개발권을 사면 더 짓게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보상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개발 제한지의 토지 소유자가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시장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고밀도 개발 가능지 우발 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이걸 사지 않을 수 없게 함으로써 보상을 받게 되는, 그렇죠? 그런 제도를 개발권 양도제라고 한다. 여러분, 이것은 1편에서 공중권과 관련되어 있죠. 공중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권리다. 그 공중에 관한 권리가 이전된다. 그래서 공중권의 이전 이렇게 해서 배우셨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1편에서 배웠던 내용이었죠. 여기서는 지역지구제의 해결책으로서 토지 소유자 간의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서 개발권 양도제, 이거를 이제 배우신 겁니다. 자,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보기로 하죠. 75쪽에 하단에 있는 내용인데, 용도 지역을 정해보면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아까 정리한 거죠, 우리. 그래서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적으로 결정. 용도 지역끼리는 중복되지 않죠. 근데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는 중복될 수가 있지만, 그렇죠? 자, 그래서 용도 지구란 무엇인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비슷하죠?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그렇죠?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지역. 용도 지역과 겹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공법에 다 나오는 건데 간혹가다 이런 것들이 이따금 우리 지문에 나와요. 부동산 개론에서도 지역지구제 관련해서. 용도 구역이란 무엇인가? 이것도 거의 비슷하죠. 이것은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 이용의 도모, 토지 이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을 위하여 결정하는 지역, 뭐 해가지고 이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이것이 이제 지역지구제의 큰 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사전 독점, 이걸 영어로 보면 before the fact, 어떤 사건,
택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되는 사건 이전에 이미 땅을 갖고 있었다 이런 뜻이죠. 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신규 공급이 차단되고 여기만 집 질 수 있으니까 독점적 위치를 누리게 되어 있는데 그럼 초과 이윤이 생기죠. 미리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사전적 독점. 도시기반시설은 아까 보신 그림에서 보신 도로공원, 녹지, 상하수도 등이 해당된다. 이런 것이 도시기반시설입니다. 자, 체크를 한번 해보시죠. 1절에서 보면은 두 문제가 있는데 1번 문제를 보면 지역지구제는 정의 외부 효과를 차단하고 토지 이용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토지 관련 규제 정책이다. 위한 토지 관련 규제 정책이다. 자, 답이 보이십니까? 틀렸죠. 두 개 다 틀렸어요. 지역지구제는 정이 아니라 부의 외부 효과를 차단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토지 이용의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거죠. 형평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형평성 대신에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의 외부 효과를 차단한다는 것 자체가 토지 이용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그러한 규제 정책이다라는 겁니다. 두 개가 다 틀렸죠? 자, 2번 문제. 지역지구제는 토지 소유자 간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권 양도제 등 우발 손실을 우발 이익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것은 뭐 바로 답을 보아도 되겠죠. 금방 설명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13회 기출문제 좀 오래됐지만 13회면 2002년인가요? 그렇게 될 겁니다. 2003년 아니면 2년인데 벌써 10여 년 전이네요. 용도 지역지구제 등과 같은 토지 이용에 관한 공법적 규제가 필요한 이유로 부적당한 것. 자, 토지 자원의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위함이다. 토지 이용에 따른 부의 외부 효과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3번 토지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함이다. 그렇죠? 자, 부의 외부 효과를 차단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용했어요. 이거는 틀렸죠. 도시 내 집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개발권 양도제만 보더라도 아까 한옥 개발지역, 여기 보존지역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고밀도 개발지역이 있었잖아요. 고밀도. 그러면 여기 땅값이 여기는 완전히 떨어지고 땅값이 무지하게 올라가겠죠. 개발권 지역지구제 때문에 오히려 토지 소유자 간 형평성의 문제, 땅값이 효율적으로 조정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거꾸로 써놨어요. 그래서 4번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요. 5번 토지 자원의 활용 측면에서 세대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보존과 개발의 조화라는 뜻이죠. 1번과 5번은 이렇게 연결되는 문장이고 2번과 3번도 연결되는 문장이고 4번은 틀린 답이 되는 거고요. 완전히 반대로 써놨기 때문에. 자, 이것이 우리나라 토지제도의 근간인 지역지구제고 여러분께서 아마도 부동산 공법에서 아주 머리 아프게 배우실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껌이 되겠죠. 아주 쉬운 문제가 될 겁니다. 자, 2절로 들어갑니다. 2절로 들어가시면 여기 이제 가지수가 좀 많긴 하지만 간단합니다. 자, 택지개발 사업을 보게 되면 흐름 보기예요. 76쪽에 있습니다. 수용 방식은 택지를 개발할 때 공공이 토지를 전면 매수해서 개발하는 방식이고 환지 방식하면 공공이 택지를 개발한 후 다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땅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토지은행 제도도 있는데 개념은 공공이 미개발지를 비축한 후에 POC의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겠다. 이거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미개발지를 비축해서 공급하겠다 이런 거고요. 장점은 개발이익 환수를 할 수 있고 도시성장 양태, 모양을 조정해 나갈 수 있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 단점은 정부 입장에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이 생긴다. 그리고 공공 자유보유의 문제도 생기더라 라는 것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지 공개념은 항상 공개념은요. 공권력 할 때 공이에요. 이 공입니다. 이 공개념은 정부가 제한하는 겁니다. 공권력처럼. 소유권의 일부를 제한하는 건데 목적은 항상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예요. 그래서 개발이익 환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 부담금제가 대표적인 토지공개념 제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요약해 보기로 해요. 학습 내용을 요약해 보면
그래서 요약을 전체를 보지 않고 하나씩 그냥 해설을 해나가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흐름 보기와 큰 차이가 없어서요. 자, 환지 방식하고 수용 방식의 택지 개발이 있는데, 자, 개발되기 전에 땅이 가령 농지나 뭐 임야였다라고 생각해 보면, 농지나 임야를 환지 방식은, 이거 환은 이 외환할 때 환자예요. 외환이라고 할 때는 환전한다 그러죠. 바꾼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외환은 이제 돈을 바꾸는 거지만 얘는 땅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지나 임야를 가령 택지로 바꾸어 준다는 뜻이겠죠. 원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준다, 땅을, 택지를, 이런 뜻이고요. 수용 방식은, 수용은 이제 끌어안는다. 공공이 주로 전면 매수해 버리겠다. 농지나 임야를 보상해주고 매수해서 개발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다르죠. 얘는 개발해서 땅을 돌려주고, 얘는 사전에 싸게 사가지고 그냥 보상 끝났고 택지 개발해서 제3자에게 개발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령 갑이라는 사람의 농지를 100평을 택지로 만들어줄 때 100평을 줄까요? 아니죠. 농지 100평과 택지 100평은 차이가 있죠. 공사비도 엄청 들었는데 가령 60평만 줍니다 라고 하면 감보율 40%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60평을 주는 건 공사비만 떼는 것이 아니라 당신 농지를 택지로 만들어서 땅값이 올랐잖아. 그럼 땅값 오른 거 일부 내가 뺏어가기 위해서 10평 더 뺏어갈게. 원래 공사비는 30평인데 10평 더 가져간다. 개발이익 환수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감보율 제도라고 하는 것은 땅을 돌려줄 때 전체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공사비만 빼고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땅값 오른 거에 대한 일부를 개발이익을 환수해서 돌려주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는 제도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자, 수용 방식에서는 농지나 임야를 사버리고 끝나는 거죠. 그럼 사버릴 때 땅값 오를 거 감안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보상을 해줄 때 개발이익을 배제한 채 보상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보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공시지가는 시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지금 재산권의 침해가 크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재산권의 침해가 적겠죠. 땅을 다시 돌려주면 이 땅값 60평이 크게 올라요. 가령 땅값이 10배 오르면 600평이 되는 거죠. 100평짜리가 600평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격 기준으로 해서. 자, 장단점을 보게 되면 여기는 환지 방식은 사업비 부담이 적죠. 왜냐하면 이 땅을 이제 60평을 떼잖아요. 60평만 돌려줄 거고 40평은 이제 공공이 가질 거 아니에요. 개발자가. 이걸 미리 매각합니다. 이걸 채비지라고 해요. 돈이 들어와요. 그리고 보상을 해줄 필요도 없어서 초기에 사업비 부담이 적어요. 그러나 얘는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미리 팔 수도 없고 사업비 부담이 초기에 굉장히 큽니다라는 거죠. 환지는 사업기간이 길어요. 땅을 개발해서 소지소유자한테 돌려주는 방법도 어렵고 입체 환지도 가령 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공용지 확보도 어려워요. 그렇지만 얘는 공공시설 설치에 유리하겠죠. 이 사가지고요 땅을 갑을 병정 땅을 그냥 보상해주고 싹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쉽잖아요. 여기 공원, 여기 도로, 도시계획에 유리하고 공공시설 설치에도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이것도 부동산 공법과 관련돼 있어요. 2절 토지정책은 2장 토지정책은 부동산 공법의 축소판인데 개론적 관점에서 보는 거고 이 택지개발 부분에 있어서는 환지 방식과 수용 방식을 구분하는 것이 포인트다. 뭐 이런 정도 수준에서 넘어가지 않는다. 우리 시험은 공법과 달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토지은행제도. 네, 이것을 토지비축제도라고도 해요. 이것은 2009년도에 시행이 됐는데 2009년에 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이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어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자, 주무부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토지 비축심의위원회를 두어서 비축계획을 마련합니다. 그러면 LH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여기 있죠. 한국토지주택공사 여기 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랜드하우스 해가지고 LH공사라고 줄여서 하는 거죠. LH공사가 재원을 조달해서 토지은행 계정을 마련합니다. 그러면
자, 공공토지를 이제 비축하게 되는 거예요. 토지은행 계정으로 별도로. 그래서 정부나 공기업, 민간에게 공급을 한다 이겁니다. 이 토지를 미리 사뒀다가 푼다 이런 뜻이죠. 이거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쌀 정부가 비축해놨다가 쌀값 올라갈 때 풀겠다. 고등어 값 올라갈 때 고등어 비축해놨다. 사놨다가 풀겠다라는 것과 똑같아요. 이것은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서 하는 거고 또 공공개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공공이 예를 들어 도로나 공원 뭐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땅이 없어. 비축해 놓은 거 좀 줘. 미리 비축했다가 쓰면 되잖아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미개발지라는 거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이제 미개발지를 매수해서 비축하고 있다가 실수요자인 정부나 공기업 민간에게 나중에 분양하겠다. 분양할 때 정부나 공기업 공공용에는 저가로 분양하고 민간한테는 고가로 분양한다면 그렇죠?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수단이 되겠죠. 민간에는 고가로 분양하니까. 그리고 공공용지를 싸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얻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장점 중에 이렇게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고요. 개발이익 환수 수단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무계획한 토지 개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은 도시가 서울시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가만 내비두면 계속 이게 난개발이 됩니다. 근데 이 공공이 이걸 사버려. 다 사버려 주변에. 스웨덴이 토지은행 제도는 스웨덴 제도가 모델이에요. 스웨덴은 공공성이 강한 나라서 복지국가잖아요. 돈도 많고. 샀다가 필요할 때 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계획한 도시개발을 방지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공공이 도시계획을 이 그림의 상징성은 뭐냐면 도시개발 방지하겠다 이게 무계획한. 그렇죠? 그런 뜻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재정 부담이 문제예요. 이 땅을 다 사놓고 갖고 있어야 돼요. 재정 부담에 문제가 생기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공공 자유부여라는 것은 이 자유는 프리를 번역한 거죠. 프리는 무료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토지를요. 그냥 프리 상태로 돈도 안 받고 그냥 보유를 하다 보니까 빈민에 의한 무단 점유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비닐하우스 촌이 들어선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거하고는 상충되는 거잖아요. 원래 무계획한 토지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정부가 갖고 있다가 관리를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무단점유가 들어오는 문제점이 생기더라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제도다. 이거 그냥 놔둬야 된다라는 관점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토지은행제도의 원래 취지에는 어긋나니까 그렇다면 이 무단점유 대책은 공공임대 보유를 하면 되지 않겠냐. 이게 땅을 있잖아요. 임대를 준 거예요. 땅을 이거 뭐 이 그림은 이걸 정부가 그냥 여기 잡초만 무성하게 빈민이 들어온 게 아니라 농지로 주로 임대를 준다면 난개발도 되지 않고 그렇죠? 임대료 수익도 좀 들어오고 무단 점유도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공공이 보유한 채 임대를 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토지은행 제도였고요. 세 번째는 토지 공개념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이게 같이 함께 손을 잡았어요. 공공복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공공복리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전체 공동체의 복리를 위해서예요. 그래서 공공복리를 위해서 개인의 어떤 소유권 혹은 재산권의 일부를 자, 처분권, 이용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겁니다. 가령 처분권은 토지거래허가제 공법에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왜 허가를 받아야 되냐? 내 땅을 내가 파는데. 그렇죠? 예. 이용권도 제한할 수 있죠. 가령 뭐 택지 소유 상한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 등이 있을 수가 있고요. 혹은 여기 개발 부담금제 이런 거, 뭐 지역지구제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고. 이렇게 여기 밑에 있는 거겠지만 여기 이제 쓸 필요가 없네요. 여기가 바로 개발부담금제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토지공개념 제도가 사실은 노태우 대통령 있죠. 1990년대 초에 땅값이 크게 오르고 5대 신도시를 만들 때 난리가 났었죠. 투기적 현상이. 토지공개념 3법이 도입됐어요. 그래서 토지공개념 3법 중에 가령 택지 소요 상한제 택상제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초세라고 토지초과
토지를 초과 보유한 데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돼 있는 법이 있었고, 그다음에 개발부담금제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 두 가지는 헌법재판관에 의해서 위헌으로 날아간 제도고요. 사라졌고 이건 남아 있어요. 개발부담금 제도만 남아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토지공개념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개발부담금 제도가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 이용 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자 보세요. 내가 택지를 개발했는데 자 어떤 개발업자 A가 농지를 택지로 개발해서 이익이 났다 이거죠. 100억 이익이 났어요. 그러면 이거를 가만 놔두지 않겠다 이거죠. 토지를 이용해서 개발 이익이 생겼다면 정상지가 상승분, 가령 여기 정상지가 상승분은 20억이었는데 그것을 초과하는 부분은 80억이죠. 주변은 20억밖에 안 올랐는데 너는 100억이나 올랐네. 80억. 이걸 초과해서 개발 사업을 시행해서 80억 이익이 났으니까 너는 대략 여기서 30% 24억 내라. 부담금 내라. 뺏어가는 겁니다. 이거 공개념이죠. 공공복리를 위해서 개발이익을. 그래서 시행하는 자는 또는 토지 소유자는 개발 부담금을 징수받는다라고 하는 법의 내용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런 것을 토지 공개념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역지구제는 미국식 토지 정책, 토지 공개념은 유럽식 토지 정책. 유럽에서는 주로 토지 공개념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두 가지가 적절히 조화돼서 토지 정책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주로 미국을 많이 따라가는 나라라서요. 이건 자꾸 때려 맞습니다. 위헌이라고. 자, 여기까지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은요. 78쪽에 있는 내용이에요. 공영개발하게 되면 공공이 개발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LH공사가 택지 개발했다 그러면 공영개발이에요. 주택도 마찬가지일 거고. 감보율이라는 것은 도시개발 사업에서 공공용지를 확보하고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를 공출하는 비율, 즉 토지 소유자의 원래 토지 면적에 대하여 환지 면적이 감소하는 비율. 이해가시죠? 아까 100평 중에 60평만 돌려주면 40평이 공출되는 토지가 되는 거고 그 비율은 40%다. 그걸 감보율이라고 한다. 개발이익이란 개발 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 이용 계획 변경 때문에도 땅값이 오를 수 있죠. 그래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 부과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이제 8편에서 배우시겠죠. 아까 이 내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을 한다라는 것은 시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고, 그 공시지가라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에 공시한 표준지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 시점으로 해가지고 토지 가격을 발표하는 거죠. 자, 랜드뱅킹, 토지은행, 미래 용도를 위해 정부가 미리 저렴한 가격으로 미개발 토지를 주로 대량 구입하여 공공 자유보유, 그래서 문제점이 있으면 공공 임대보유 형태로 비축하다가 나중에 토지 수요 증대가 있다 그러면 비축된 토지를 수요, 민간 개발업자, 공공이 될 수도 있고요. 분양하는 제도다. 이런 뜻입니다. 자, 6번 공공 자유보유란 공공이 확보한 미개발 토지를 아무런 수익도 없이 프리 방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빈민의 무단점으로 불량주택지구가 형성되는 등 도시 모양이 성장 양태가 나빠질 수 있어서 공공 임대 보유가 필요하겠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토지를 임대 상태로 보유하는 것. 개발부담금, 개발이익 중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금액이라고 아까 보셨죠. 그 다음 토지개발 사업은 택지개발 사업, 산업단지 개발, 골프장 개발, 관광 레저단지 조성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한 토지개발 사업을 통해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이 생겼다 하면 대략 30% 정도를 뺏어갑니다. 부담금 내라. 10번 개발이익의 정의입니다. 아까 보셨죠? 자,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셀프 체크를 한번 해보시죠. OX 문제가 두 개가 있어요. 1번 수용 방식은 환지 방식의 택지 개발보다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가 적은 택지 개발 방식이다. 자, 한 5초 드릴게요.
예, 틀렸죠? 수용 방식은 싼 값에 표준제공 시가를 기준으로 시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적은 것이 아니라 크죠. 예, 이게 단점이고요. 장점이 아니라. 예. 자, 두 번째 문제. 토지은행제는 공공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무질서한 도시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이다. 헷갈리실 것 같아요. 여러 개 배워서 갑자기. 자, 답은 뭡니까? 답을 보겠습니다. 틀렸죠? 공공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은 개발권 양도제죠. 앞서 본 거. 개발권 양도제는 정부가 보상해주지 않고 우발 이익이 생기는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권을 사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재정 부담이 최소화되지만 토지은행 제도는 정부가 땅을 사갖고 있어요. 땅을 사기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했을 것이고 국채를 발행했다면 국채에 대한 이자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재정 부담이 어마어마하겠죠. 그 이자 부담이. 그러니까 최소화하면서 이게 틀렸어요. 이 부분이 틀렸어요. 무질서한 도시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이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자, 재정 부담이 크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작다가 아니라.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저기 기출 문제가 별로 보여드릴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정책론의 토지 정책을 보셨어요. 그래서 지역지구제 여기서 뭘 보셨습니까? 필요성, 정책적 관점에서 봤었죠. 그리고 문제점 이런 걸 봤어요. 그리고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는 문제점 중에 토지 소유자의 형평성, 토지 소유자 간의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권 양도제, TDR, 개발권 양도제가 필요하다라는 걸 보셨고요. 택지개발에서는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보셨죠. 그래서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비교하는 것이 여러분 시험의 핵심이다. 토지은행 제도는 토지 비축 제도라고도 하고, 자, 수급 조절형 토지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토지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혹은 공공용지의 확보를 위해서 하는 제도고요. 토지공 개념은 정부가 개입해서 공공복리를 위해서 개인의 재산권이나 소유권을 일부 제약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개발부담금제가 대표적이었죠. 이런 거를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3문제 정도가 나오는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정책론 4편 중에 3장 주택정책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1장과 더불어서 가장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한두 문제가 나오는 거에 불과하겠지만요.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그 주택정책 중에서도 임대주택정책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대주택정책에서는 특히 임대료 규제정책과 임대료 보조정책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에 이거는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임대료 보조정책을 주택 바우처 제도다라고 바우처라는 용어도 자꾸 나오게 되고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조세 정책을 들어가면 이 조세 정책은 이제 세금과 관련된 정책인데 여기서 조세의 기능이 한 번 정도 나왔던 적이 있어요.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 조세가 전가된다. 그래서 세금 납세 의무자가 아닌 자가 세금을 낼 수 있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전가와 기착. 아주 중요하죠. 세금에선 이 전가와 기착이 핵심입니다. 탄력성 문제가 수요의 탄력성, 상대적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걸 이제 배우시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부동산 관련 조세를 이제 살펴보고 이 조세와 전가의 기착을 응용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 조세 중에 가령 재산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 되고요. 양도세의 동결 효과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시면 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